50의 지혜. 은퇴는 슬픈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다. 은퇴는 인생의 중요한 변화이고 누구에게나 은퇴할 시점은 다가온다. 퇴직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허탈하고 의욕이 상실된다. 감정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느낀다. 모든 사람들이 공백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다. 꿈꾸던 미래가 저만치 멀어졌다고 주저앉으면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다는 생각만 들 것이다. 마음의 시선을 앞으로 두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은퇴 후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은퇴 후 좋아진 점으로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직장과 사회에서 얽힌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움이라고 답했다. 나빠진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고 나빠진 것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얻는 것이다. 은퇴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실행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는다. 사회적으로는 노인 소리를 들어야 하고,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며, 직장에서는 퇴직을 맞이한다.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암 같은 병이 들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이런 문제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현실인 동시에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씨름해야 하는 문제다. 삶의 전환 과정을 알고 이해하면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적응할 때 도움이 된다. 영국의 종교 철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해밀턴은 중년의 내면에는 아직은 기운도 있고 삶을 향유할 수 있어 하는 자아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고 느끼는 두 자아가 있다고 한다. 원하는 것을 위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노력하다가도 의지와 다르게 몸이 따라주지 않고 병이 하나둘 늘어갈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년은 인생의 성숙함으로 생명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자아와 나이 듦과 죽음을 직시할 수 있는 두 자아를 함께 안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트래포드는 나이 듦의 기쁨에서 노년을 두 번째 사춘기라고 표현했다. 오늘날 중년이란 3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를 말한다. 10대 사춘기를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라고 하면 50대는 노련하고 지혜로운 사춘기다. 인생의 단계라는 것은 편의상의 구분이고 개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월을 흘려보낸다.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 어느 은퇴자가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말하기를 노후 준비를 얼만큼 했든 과거 정리를 꼭 해야 한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 놓은 자리를 잃는다는 상실감은 굉장히 크다. 아무리 정년이 짧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제 퇴직을 경험한 사람의 90% 이상이 힘든 시간에 얽매여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지나간 시간에 연연해하지 말고 앞으로 사는 것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람들은 실직이나 퇴직이 삶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미국 정신과 전문의 조지 베일런트 박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하면서도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라며 행복의 조건은 긍정적 노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건강하게 나이를 들려면 사회적,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이 중요하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서울대 명예교수는 60살이면 자식들로부터 해방되고 직장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 태어난다. 60부터 90까지 3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이다라며 60세 이후의 삶의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절대 놀아서는 안 된다. 봉사가 됐든 놀이가 됐든 무엇이라도 하자. 둘째, 무엇이 되었든 내가 성장하기 위해 공부하자. 셋째, 평생 못했던 일을 하나씩 하자. 또한 한국에서는 60살 넘으면 놀기 시작하는데 노는 사람이 많으면 불행한 사회다. 미국 사회에서는 노는 사람이 제일 바보다. 일주일 중 나흘을 매일 2시간씩 병원에서 봉사하고 1년 동안 번 돈으로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호스피스로 무료 봉사를 해도 좋다고 말한다. 김영석 교수는 인생에서 노른 자는 60대라고 했다. 50세는 일에서는 절정의 시기이지만 아직
철이 안 났고 6, 70대 정도는 되어야 가장 행복한 나이라는 것이다. 뇌과학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듀크대 카베자 박사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노인은 20에서 30대의 젊은이와 비슷한 기억력과 추리력 등의 지적 수행 능력이 있고 한쪽 뇌만 사용하는 젊은이들과는 달리 양쪽의 뇌 모두를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은퇴와 함께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30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나는 걷는다의 저자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3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은퇴했다. 60세가 된 그는 TV 앞과 소파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않고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 계획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의 시안까지 실크로드 1만 2,000km를 걸어서 여행하는 것이었다. 그가 여행하는 데는 3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걸어서 간다. 둘째, 서두르지 않는다. 셋째, 느리게 간다. 그는 해마다 봄부터 가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단 1km도 빼먹지 않고 4년에 걸쳐 걸어서 실크로드를 여행했다. 영국의 평론가 존 러스키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부터가 인생 후반전이고 시간은 많이 남아있으며 누가 뭘 하든지 나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성공을 만끽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남을 의식한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필요로 하는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보고 내 안에서 성공에 대한 목표를 찾아야 한다. 내 인생의 나침반인 목표만 갖고 있다면 내 인생이라는 멋진 항해는 계속된다. 갑옷을 벗어버린다. 높은 지위에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일수록 체면을 내려놓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분명한 정체성과 기쁨을 느끼게 해준 과거의 계급장과 든든했던 갑옷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소중한 과거를 보내는 것은 그 시절의 나라는 존재가 죽은 존재가 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인정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누려야 한다는 착각에서 깨어날 때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 퇴직과 함께 수반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체면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새롭게 맞이하는 인생이 편안하다. 그 변화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고 냉수를 먹고도 이를 쑤셨으며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체면은 몸의 바깥 면이라는 뜻으로 남을 의식하고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것이다. 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사회 문화적 규범이다. 체면을 유지하려는 욕구는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세계의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서구 사회는 자기중심적이고 평등지향적인 반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동양권에서는 신분과 관계를 중시한다. 영국의 시사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튜더는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의 체면은 서양의 체면에 비해 타인, 의식적, 신분, 지향적 특성이 강하다. 심리학자 교수는 한국 사회가 조직적 수직 사회를 중요시했다면 그 역할에 맞는 행동만 하면 되므로 단순하고 쉬웠을 것이다. 한국은 관계적 수직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한다. 이 말은 내가 조직에서 어떤 위치인지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체면과 자존심은 스스로를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친다. 몇 년 전 퇴직 후 자신을 무시한다며 부인과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딸이 퇴직 후 별다른 벌이가 없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우리나라는 OH,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그럼에도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제 복용량은 평균적인 국가들 사용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죽을 만큼 우울하고 힘들어도 체면 때문에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정신질환자라는 편견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 치료도 못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면 문화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걸림돌이 체면이다. 헤드헌팅 업계에서는 대기업 출신들은
하루에도 10번씩 난 무슨 대학교, 어떤 기업 출신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내가 왕년의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아무 일이나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체면의식의 표출이다. 퇴직 전 지위 능력에 비해 차이나는 일자리를 알선해주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아예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체면을 내려놓고 내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로서 적합한 사람인지에 중점을 두어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은퇴 후의 생활은 완벽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단점을 감추려고 강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친 억압으로 작용해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은퇴 전의 직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현실 속에서 소박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절망하거나 타인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첫 번째 별에는 권위적인 왕이 살고 있다. 왕은 신하가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왕이 신하에게 종속되어 있다. 신하 없는 왕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하는 자가 명령에 따르는 자를 그리워하며 종속되는 것이다. 두 번째 별에는 허용심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해 주길 바라고 칭찬하는 말만 듣는다. 어쩌면 그동안 직원들의 존경이 아니라 성과 평가, 승진을 위해 나를 우상처럼 중대한 것일 수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절을 잘 나갔던 때라고 회상하며 그리워한다. 체면과 권위를 버리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외로워진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낙타, 사자, 어린이의 3단계로 구분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권위와 의무에 복종하는 단계이고, 사자는 권위 있고 강한 힘을 과시하는 단계다. 어린이는 순진무구한 창조 정신을 가진 단계다. 사자는 거친 훈련과 사냥을 통해 동물의 왕이 됐지만 늘 삶이 긴장되고 고단하다. 어린이 단계는 권력과는 거리가 멀지만 사자도 누리지 못한 것을 즐기고 누린다. 어린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에 몰입하고 자신의 욕구에 집중한다. 스트레스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 씨가 골목 안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 애 씨를 크게 나무하는 장면이 있었다. 식당 주인 애 씨는 백종원 씨에게 현재는 골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지만 과거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 말에 백종원 씨는 왕년에 무엇을 했든 큰 돈을 만졌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장사가 안 되는 사장님들 모여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왕년에라고 하는데 그 가게 절대로 장사 안 된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다라고 충고했다.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존중받고 못 받고는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내가 상대방을 경계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에게 화살을 겨누지 않는다. 무거운 계급장과 갑옷을 벗어버리고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자.